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큰 병 될 수 있는 노인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위험성까지 높일 수 있는 노인 우울증, 오늘 건강 구독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3월 8일 금요일이고요. 건강 같이 챙겨보시죠. 건강 구독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노년층 우울증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최근 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신건강 실태에 따르면 이 코로나19 이후 최근 한 2, 3년 동안 우울증 환자의 전체 비중 중에서 노인 환자의 비중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청년들도 그런데 외롭게 사는 노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네. 노인 우울증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죠. 네, 오늘 관련 이야기 건강 구독을 통해서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행복한 아침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던 한 30대 공무원이 온라인 카페에서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보도 내용 어제 전달드렸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해당 공무원을 괴롭힌 것으로 추정되는 또 민원인들의 신상 털기가 시작돼서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숨진 공무원의 신상을 공개한 이 누리꾼의 신상이 또 공개되면서 이게 역마녀 사냥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숨진 공무원의 신상, 얼굴, 이름 이런 것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가 됐죠. 그런 상황에서 이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가운데 이번에는 이 해당 공무원을 괴롭힌 것으로 추정되는 민원인 중 한 명, 이 A씨의 신상이 온라인상에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 29일 이 민원의 계기가 됐던 해당 도로에서 포철 관련 이 보수공사가 진행되면서 차량이 정체되는 현상을 낳았는데요. 이때 이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한 누리꾼 A씨가 온라인 카페에 이 김포시 담당 공무원의 신상 정보를 공개를 했습니다. A씨의 글에는 이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다, 정신 나간 공무원이다 등등 이 비방성 댓글이 줄줄이 달렸는데요. 그리고 지난 5일 이 해당 공무원 숨진 채 발견이 되면서 이 신상 공개 이후에 끊임없이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라는 사실까지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번에는 이 공무원을 괴롭힌 것으로 추정되는 민원인 중 한 명으로 추정되는 이 A씨의 신상까지 온라인에 공개가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가 이 공개된 이 민원인으로 추정되는 A씨가 현직 교사다라는 말이 나오면서요. 누리꾼들 사이에서 더욱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악성 민원인으로 추정되는 이 A씨의 직업 그리고 얼굴까지 공개된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일입니다. 참스승 땡땡땡 선생님 소개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들이요.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에는 A씨가 현직 고등학교 교사다라는 사실과 함께 얼굴, 이름, 나이, 심지어 SNS 주소 등 모두 공개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해당 글의 누리꾼들은 똑같은 기분 느껴봐라, 뿌린 대로 거둔다, 본인도 공무원이면서 그런 행동한 거냐라는 등의 이 비난성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한편 이 악성 민원인으로 추정되는 A씨는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자마자 본인의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이 신상 털기에 피해를 입고 있는 이 A씨가 진짜 해당 공무원을 괴롭히는 민원인이다라는 사실은요. 입증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무분별한 마녀 사냥은 좀 자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김포시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뭐 법적 절차에 나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포시에서는요, 이 해당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된 진상조사 철저히 하겠다라는 것과 한편으로 악성 민원 제기하면서 이 공무원의 신상까지 공개한 누리꾼들 대상으로요, 고발 등의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재 변호사와 함께 이 고발장에 적시할 구체적인 혐의 검토하고 있고요. 관련 증거 자료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 내에 이 A씨의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이 중앙정부에 공무원 민원 대응 매뉴얼 보강 그리고 또 종합대책 마련 등 전반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네, 지난해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또 되풀이된 거란 말이죠.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어떤 대책이 있을까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SK 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죠. 또 AI 기술의 핵심 반도체인 HBM 설계를 담당했던 이 SK 하이닉스의 연구원 B 씨가요. 알고 보니까 경쟁사인 미국 마이크론사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드러나서 이 K 반도체 기술 유출 문제 다시금 도마 위로 올랐습니다. 네, 업계에 따르면 해당 연구원이 SK하이닉스에서 오랜 시간 근무를 했었고 또 사업 개발 초창기부터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 유출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런 우려가 들고 있습니다. 이 해당 연구원 B 씨는요, 말씀 주신 대로 이 SK 하이닉스에서 HBM과 또 D램 설계 관련 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퇴직한 후에는 2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용역, 자문, 고문 계약을 맺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약정서까지 작성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연구원 B 씨가 2022년 7월 SK 하이닉스를 퇴사한 뒤에 미국 마이크론의 임원급으로 이직을 해서 문제가 되었고요. 이에 SK 하이닉스는 HBM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이 자사의 핵심 기술이 경쟁사인 마이크론사에 유출될 경우에 경쟁력 훼손이 불가피하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이 B 씨를 상대로 전직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법원은 기술 유출을 우려해서 이를 받아들인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서는요. 지난달 SK 하이닉스가 연구원 B 씨를 상대로 낸 이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위반 시에는 1인당 1,0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명령까지 내렸는데요. 현재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사는 HBM 시장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B 씨가 가진 정보가 유출될 경우에 이 마이크론은 SK 하이닉스와 동등한 사업 능력을 갖추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 기간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SK 하이닉스의 경쟁력 훼손이 불가피하다라고 봐서 이런 SK 하이닉스가 소를 제기했던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나 이 B 씨의 전직 금지하는 기간이 아직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재판부가 이러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배경에는 그만큼 이 사태가 굉장히 엄중하다 이렇게 재판부는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기술 유출이 이루어지면 그걸 인지한 이후에는 이거 되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방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는 점점 첨단화되는 기술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이건 좀 확실하게 유출이 안 되도록 해야 되겠네요. 네.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요, 어제 인천에서 민생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해당 민생토론회에서 2026년까지 인천공항 배후에 있는 이 첨단 복합 항공단지를 조성할 것이다 라는 것과 함께 이 항공여행 마일리지 단 1마일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히 단속하겠다라는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네, 어제 인천에서 18번째 민생토론회가 개최됐죠. 보다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네, 어제 윤 대통령은요, 어제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이라는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좀 짚어보면요. 항공 인프라 확장을 토대로 2026년까지 공항 배후에 첨단 복합 항공단지를 조성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현재 추진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동안 적립된 마일리지가 깎이거나 혹시 항공 요금이 오르지 않을까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다라면서 항공 여행 마일리지는 단 1마일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 요금을 비롯한 서비스 품질이 독과점으로 인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더 철저히 감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도 저 마일리지 부분에 확 쏠리던데 왜냐면 여기 마일리지 없는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법 되는데 쓸 수가 없어요. 저걸 쓰겠다고 그러면 예약이 안 되고 맞아요. 도대체 저건 누가 쓰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차제에 확실하게 좀 네. 됐으면 좋겠고. 예,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6.6배나 큰 크림빵, 또 사람 얼굴만한 또 삼각김밥, 또 굉장히 8인분 분량의 라면 이런 것도 네. 혹시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직접 먹어본 적은 없고 SNS를 통해서 본 적은 있어요. 먹방에 이거 요즘 많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초대형 라면. 근데 한번 먹방. 도전은 해보고 싶더라고요. 몇 명이 같이. 혼자서는 어렵고. 네. 맞습니다. 요즘 편의점에서 이런 대용량 먹거리 상품들이 출시되면서 MZ세대들에게 호기심을 제대로 당길 수 있는 상품들이 대거 출시되고 있습니다.
네. 아, 이거 저도 보니까 혼자서는 먹을 수 아유, 없던 안 양이던데 이거 호기심에 구매하는 건가 싶긴 합니다. 이 인기가 어느 정도인 거예요? 대단하죠? 네, 먼저 이 초대형 먹거리에 대한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맛과 형태는 유지하되 이 양만 대용량으로 늘린 이 대용량 상품이요. 이미 그 인기가 시장에서는 검증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전보라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말까지 무려 200만 개가 팔리면서 와. 라면 시장의 매출 부동의 1위인 신라면까지 제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편의점에서는 입고된 지 1시간 만에 이 전보라면 시리즈가 전부 팔리는 기록을 세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대형 먹거리의 인기가 단순히 크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일반 삼각김밥 4개를 합친 초대형 삼각김밥 같은 경우에는 낱개로 살 때보다 그 가격이 10%가량 좀 저렴해서요. 가성비까지 뛰어나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소비자들은 가성비가 좋고 재밌으니까 그걸 먹겠다. 네. 이게 이제 재미를 추구하는 건가요? 먹는 거에도?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큰 먹거리들이 이 먹방 유튜버들이나 연예인들이 이 먹방 방송을 하면서 주로 활용했었는데 이제는 일반인들까지 이런 먹방 방송이나 이 먹기에 도전하면서요. 이러한 현상들이 특히나 더 나타나게 됐다고 합니다. 이는 MZ세대 사이에서 재미있는 소비를 추구하는 펀슈머 현상과 맞닿아있다고 하는데요. 펀슈머란 이 재미를 뜻하는 펀, 또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가 합쳐진 신조어로 단순히 혼자 먹기 위해 음식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대용량 먹거리로 재미까지 추구하겠다라는 심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요. 대용량 제품이 SNS 등에서 먹거리 컨텐츠로 활용되면서 인기를 얻은 것도 있지만 요즘 등산, 캠핑, 야영 등등 이제 많은 인원들이 큰 사이즈의 먹거리를 함께 먹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기 요소를 갖춘 상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먹방 하시는 분들이야 혼자 저걸 다 먹고 그러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못해요. 못 먹죠. 그러니까 혼자 먹다가 남겨서 다 버리고 이러지 마시고 몇 명이 모여서 재미삼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예.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입학식도 했고 네. 또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되고 2학년 3학년 이렇게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우리 학생들도 스트레스 받고 그러겠죠. 아우, 힘들죠. 뭐 어린이 된 지금도 어른인데도 힘든데 아이들은 오죽할까요? 그래서 신학기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그 적응할 때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은 신학기 증후군 같은 것도 올 수 있거든요. 네. 예,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일단 한번 화면 보시죠. 화사한 봄꽃이 몽우리를 터뜨리는 시기. 하지만 포근해진 봄 날씨에 마냥 설렐 수만은 없다는 학생들. 새학년, 새학기는 어느 때보다 우리 아이들이 바빠지는 시기죠. 아이가 겨울방학이랑 봄방학으로 내내 집에 있다가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3월이면 단체 생활하는 신학기 시기니까 아이의 면역력, 체력 같은 거를 좀 증진시키려고 이것저것 먹이고 있어요. 아이가 최근에 등교 시간만 다가오면 머리도 아프다 그러고 배도 아프다고 해서 학교 가기 싫다고 아무래도 새학기 증후군 같은데 그래서 걱정이 많이 돼요. 신학기는 방학을 마치고 많은 학생이 한 공간에 모이는 만큼 우려되는 게 많은 시기입니다. 심지어 단체 생활 증후군을 겪기도 하는데요. 신학기가 시작되면 아이들은 단체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되는데요. 이때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이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단체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로 체력 저하를 느끼거나 쉽게 피로해지기도 하고 감기나 수족구 같은 감염성 질환에 취약해집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신학기에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초중고 전 학년에서 유행성 질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신학기는 환절기 시즌이기도 해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지 않으면 면역력 감소 및 체력이 약화되기 쉽고 또 피로가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정상적인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평소 아이의 면역력 증진과 체력 강화, 또 피로 개선을 위해 적당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신체를 건강하게 단련시킴으로써 신학기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아침 해가 밝아올 때마다 전쟁을 치른다는 모자가 있습니다.
지훈아, 일어나. 일어나. 어린이집 가자. 일어나세요. 헉, 소리 지르면 안 되지. 일어나세요. 키가 어린이 가는 시간 아니잖아. 아니야, 이제 일찍 가야 돼, 계약해서. 빨리 와, 가게. 늦었어. 새학기 되면 항상 일찍 일어나는 거 좀 힘들어하고 어린이집도 9시까지 등원해야 되는데 항상 10시, 11시에 등원하고 그래서 좀 많이 이렇게 힘들죠, 아침 때마다. 그래서 면역력에 또 문제가 있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아이가 점점 더 힘들어하는 게 느껴져 더욱 걱정인데요. 면역력이 약해서 얼굴에 자꾸 스포 같은 것도 올라오고 또 키도 좀 작은 편이어서 얘가 특히 환절기 때는 비염이 좀 심해져가지고 콧물도 막 막히고 되게 힘들어해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 각종 질환에도 쉽게 노출되는 상황. 이러한 문제는 비단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미취학 아동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승은 일어나. 학교 가자. 어? 초등학교 3학년 김승훈 학생. 빨리 일어나야지. 응? 씻고 밥 먹고 가야 돼. 응? 어? 일어나. 김승은, 야, 아직도 안 일어나면 어떡해? 야, 빨리 가야 돼. 지각이야, 지각. 어? 나 진짜 일어날게 좀 이따가 진짜야 진짜 이거는. 그럼 밥할 동안 빨리 일어나. 김승은! 야, 지금도 자고 있으면 어떡해? 매일 이렇게 깨워주시나요? 네, 이렇게 아예 혼자 못 일어나서 제가 항상 깨워주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전쟁이 전쟁. 매일 아침이 그야말로 전쟁이랍니다. 야, 뒤로 치래야지. 눈곱 어떡할 거야?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어하고 학교 가는 것도 싫어하다 보니 무엇을 더 챙겨줘야 하나 엄마는 늘 걱정인데요. 아이의 건강을 위해 아침밥은 반드시 챙긴다는 엄마 소정아 씨. 두뇌와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되는 생선구이는 필수 반찬입니다. 괜찮아. 근데 왜 여기 생선밖에 없어? 내가 뭐 산 것도 아니고, 어? 왜 내가 생선 말고도 것도 있잖아. 아니고. 비린내가 난다며 유독 생선구이를 거부하는 아들. 또 같이 먹고. 자, 생선도 같이 먹고. 생선 잘 먹어야지. 빨리 먹고 학교 가자고. 빨리 아야, 빨리 와. 괜찮아, 빨리 와. 빨리 먹어. 맛있지? 이게 안 잡혀봐서 그래, 생선을. 생선 먹어봐야 키도 크고, 응? 머리도 똑똑해져, 응? 이럴 때마다 엄마 마음은 애가 탑니다. 먹어. 학교 가긴 한두 숟가락. 아침을 잘 못 먹네요. 잘 못 먹어요. 반찬이 심한데 특히 신학기라서 그런가 더 못 먹는 것 같고, 그래서 음식 차려놓으면 특히 뭐 생선 같은 거나 뭐 멸치 이런 거는 잘 안 먹으려고 그래서 더 걱정이에요. 식욕도 없고 입맛도 까다로워 영양이 늘 부족한 상태. 어떤 점이 가장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키가 안 클까 봐 걱정이에요. 또래보다 키가 많이 작아서 걱정인데 무엇보다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자주 아플까 봐 면역력이 건강에 우선인데 걱정이 됩니다. 늦은 나이에 가진 귀한 아이인데 태어날 때부터 유독 잔병 치레가 심해 늘 면역력이 걱정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부터는 단체 생활 스트레스까지 겪고 있다는데요. 응원해. 응. 잘 가. 개학하니까 안 그래도 좀 걱정인 게 단체 생활 하게 되잖아요. 뭐 학교나 학원 다녀야 되니까 떨어진 면역력 때문에 단체 생활 하면서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할까 봐 걱정입니다. 짜증이 부쩍 늘었다 하는 증상이 다음 날까지 이어진다. 단체 생활 증후군 체크리스트인데요. 우리 아이도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고 싶어가지고 이거 받아서 한번 체크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가 진단을 통해 아이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인데요.
지속적인 주치 판단과 생활 관리가 병행돼야 된다고 나왔네요.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스럽네요.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수시로 환기를 해주는 건 물론 아이의 면역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내 적정 온도와 습도,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신경을 쓴답니다. 가습기까지. 이번 신학기만큼은 제발 무사히 지나가라. 승훈아, 이리 와. 먹자. 아이를 위해 반드시 챙긴다는 이것. 어린이 홍삼이에요. 면역력이 좋다고 해서 챙겨 먹이고 있어요. 입맛이 까다롭다더니 이건 잘 마시네요. 홍삼인데 달달해서 달콤해서 그런지 잘 먹더라고요. 네. 신학기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 건강의 키포인트. 면역력 강화에 홍삼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홍삼은 홍삼 다당체가 체내 면역을 담당하는 대식세포를 활성화시켜 면역력을 개선한다는 점이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홍삼의 다당체 성분에 의해 활성화된 대식세포가 바이러스나 세균, 또 암세포를 제거하는 물질을 생산하고 또 면역 조절 물질인 사이토카인을 분비함으로써 외부 바이러스의 감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또한 면역이 저하된 일반인 99명을 대상으로 8주간 진행한 임상시험을 통해 홍삼이 면역세포에 영향을 미쳐 면역력 증진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신학기에는 면역력 올리고 튼튼하게 지내자. 네, 당연히 할 수 있죠. 아유, 감사해요, 우리 아들. 신학기 증후군 알고 보면 아이들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위축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 좀 이제 신체 건강하게 좀 할 방법이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신학기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어한다면 단순히 꾀병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혹시 우리 아이 면역력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신학기 증후군 그럼 극복을 해내야죠. 네. 우리 아이 건강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신학기 증후군 따윈 걱정 없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니야, 지금 카메라가 나와요. 카메라 해야 하네. 나도 말래? 이야, 요즘 보기 드문 다복한 가정이네요. 초, 중, 고 3남매를 둔 가족. 신학기에도 아이들 걱정이 건강 없으시다고 들었어요. 저희 애들은 좀 튼튼해요. 활발하기도 하고요.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신 거예요? 뭐 운동도 하고 그러긴 한데 글쎄요. 이따 보시죠. 3남매를 건강하게 키우고 있다는 슈퍼맘. 얘들아, 운동하러 가자. 네. 추우니까 옷 잘 챙기고. 면역력 강화를 위해 아이들이 꼭 해야 하는 게 규칙적인 운동이죠. 그지? 근데 할머니도 같이 가시네요. 항상 그래요. 운동해야 된다고 꼭 데리고 나가요. 안 가고 싶은데. 엄마, 추울수록 운동해야 돼. 온 가족이 함께하는 운동 시간. 체력 강화에도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되겠죠? 간단하게 좀 풀고. 나왔다. 무릎 돌려주고. 이렇게 천천히. 자, 미나 간다. 미나야. 엄마 간다. 야! 너무 멀리 찼잖아. 운동 같이 자주 하시나 봐요? 그쵸. 아무래도 아직은 좀 쌀쌀하긴 해도요. 애들이 운동을 자주 해줘야 신학기 때 애들이 체력이 좀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비축을 하는 편이에요.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집중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수험생의 체력 관리는 필수입니다. 운동을 마치고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 엄마. 연근 튀김에 불고기까지 영양 성분을 골고루 챙기는데요. 이거는 냉이국이에요.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냉이가 좀 제철이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웬만하면 제철 음식을 좀 챙겨서 먹이려고 하거든요.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지금 달래 간장이에요.
애들이다 보니까 그냥은 또 안 먹어요. 그래서 일부러 간장에 해서 이제 뭐 김이라든지 양배추를 이제 삶아가지고 같이 해서 먹게 하면 또 그거는 또 잘 먹더라고요. 정성을 담아 제철 채소로 뚝딱 차려낸 밥상.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이들 건강을 위해 반드시 챙긴다는 이것. 아, 이거 홍삼인데요. 첫째 때부터 저희가 꾸준히 좀 먹였어요. 근데 이게 효과를 좀 체감해서 둘째, 셋째를 좀 꾸준히 먹이고 있는데 성장 단계별로 좀 필요한 부원료도 달라가지고 그래서 아이들 성장 단계별로 좀 과학적으로 구성된 그 어린이 홍삼하고 청소년 홍삼 이렇게 해서 좀 섭취하고 있어요. 초, 중, 고 아이들 나이에 맞게 나눠서 챙겨주는 홍삼. 홍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등 기능성을 공식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홍삼 섭취 시 신학기 자녀의 면역력 강화와 피로 개선, 체력 증진과 더불어 수험생 자녀의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홍삼의 기능성으로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강 베이스인 면역력, 체력, 기억력을 동시에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홍삼 섭취하는 것이 자녀 건강 관리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홍삼의 주요 성분이 과도하게 생성된 젖산을 빠르게 줄여줘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들, 딸 어디 갔니? 우리 딸 어디 갔니? 자, 성재, 둘째. 미나 어디 갔니? 몰라. 미나야. 자, 홍삼. 책상 앞까지 엄마의 총알 배송에 아이들도 꿀떡꿀떡 정말 잘 마시죠? 공부하려면 체력도 있고 와야 되는데 이거는 맛도 있는 것 같고 집중력도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잠도 깨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 자주 먹으니까 몸도 좋아지는 것 같고 먹으면 맛있어서 더 먹게 될 것 같아요. 먹을수록 몸이 약간 더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아 진짜로? 네. 홍삼을 고르실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을 공식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하루 권장 섭취량을 지켜서 꾸준하게 섭취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신학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겐 알람보다는 빛의 자극을 이용하고 인스턴트나 밀가루 음식은 피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데요. 지금부터 잘 지켜서 모두 신학기 증후군 극복하세요. 네, 건강 구독을 통해서 건강 정보 나누는 시간인데요. 그 전에 먼저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님부터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깐깐한 참견을 하러 온 식품생명학 박사 차윤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뭐 참견도 별로 안 좋아하고 깐까는 것도 안 좋아하는데 그렇죠. 이 시간은 좋아합니다. 건강한 참견 시작해 주시죠. 자, 일단 먼저 제가 몇 가지 음식의 이름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음식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야, 이게 맛있는 거긴 한데 왠지 아침에 들으니까 뭔가 느끼하고 좀 느끼하고. 예, 뭔가 국물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 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것들 쭉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일단 이 세 가지 음식 정말 놀랍게도요. MZ세대가 선호하는 해장 음식입니다. 아, 이걸로 해장을 한다고요? 에이, 아니지. 해장은 뭐 좀 이렇게 얼큰하죠. 해야지. 아, 근데 제가 MZ 세대가 맞긴 맞나 봐요. 저는 아이스크림으로 해장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꼭 이렇게 뭔가 음주하고 나면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찾아요. 아니죠. 이 아니에요? 해장국은 모름지기 이제 북어국이라든지 콩나물국이라든지 선지 해장국이라든지 이게 뜨끈하고 얼큰한 거 딱 들어가줘야 이게 속이 쫙 풀리는 내려가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왜 역시 저도 그냥 같은 세대인지 이게 50 넘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뜨끈한 이런 해장국. 이름이 얼마나 좋으면 네. 해장국이겠어요. 이게 아무래도 원픽인데요. 하지만 한 리서치 회사 조사 결과 정말 재밌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세대 간에 따라서 문화 차이처럼 마치 해장 문화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앞에 언급했던 햄버거나 피자, 파스타 같은 기름진 음식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이 연령이 낮을수록 선호하는 해장 음식으로 나타났고요. 연령이 높으면은 이런 것들은 먹지 않는 걸로 피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건 표를 보니까 정말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50대 이상이 선호하는 해장 음식은 앞서 두 분이 말씀해 주신 아우, 뭐 얽히는 뭐 그런 거겠죠? 역시 예상대로 50이 넘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해장 하면 역시 해장국을 가장 높은 원픽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해장 음식 이야기 꺼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건강한 참견 주제와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장이라고 하면은 좋은 이미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술을 먹고 몸이 아픈데 그 몸을 회복시켜준다고 생각을 해서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해장국들 리스트 보면 굉장히 많아요. 뭐 뼈해장국, 순댓국, 설렁탕, 선지해장국, 북엇국, 콩나물국, 추어탕 등등등 정말 많은데 이렇게 즐겁게 맛있게 먹었던 해장국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 먹으면 비타민 A 과잉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해장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A 과잉이요? 이게 적정량을 먹으면 좋겠지만 근데 따로 뭐 별도로 건강식을 섭취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식품을 통해서 먹는 건데 그게 과잉이 될 수 있다고?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비타민 A에 대한 설명을 하면요. 비타민 A 그럼 옛날부터 뭐라고 하셨죠? 야맹증. 자, 이 비타민 A는 우리가 어디를 볼 수 있는 어두운 곳을 볼 수 있는 시각세포와 관련된 영양 성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적정량을 못 먹고 부족하게 먹으면 어두운 곳에서 시각세포가 이렇게 적응하는 시간을 늘려주는 야맹증의 원인이 되는 비타민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먹고 또 비타민 A를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은 거기에서 과잉증이 생기게 되고요. 과잉이 된 비타민 A들은 주로 간이나 지방세포에 저장이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양보다 한 2배 정도 많은 양의 비타민 A가 우리 몸속에 있게 되면은 그때부터 과잉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급성 독성 만성증 같은 경우에서는 오심이나 두통, 현기증 같은 것들이 발생이 되고요. 지속적으로 오래돼서 발생되는 만성 독성 같은 경우에는 두통이나 탈모증 그리고 골관절 통증 같은 다양한 증상들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장국 종류가 워낙 다양하니까 그 중에서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는 해장국을 찾아야 할 텐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여자한테 좋다 그래서 선지해장국 좋아하거든요. 이건 아닐 거예요? 그쵸. 네? 일단 이 선지해장국은 저도 여성분들한테는 적극 추천하는 좋은 해장국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이 선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동물의 피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국 사람들만 거의 먹고 있는 식재료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철분이 많기 때문에 철분 결핍성 빈혈 같은 증상들을 예방하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주기 때문에 아주 여성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그런 선지해장국인데요. 자, 그런데 이게 선지해장국도 이 비타민 A의 과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이것뿐만 아니라 앞에 얘기했던 수많은 해장국들 중에서 요 재료가 들어가면은 비타민 A가 유발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의 정체는 바로 순대간입니다. 순대간? 저 순대간도 좋아하거든요. 맛있지. 지금 이렇게 들으니까 좀 여러모로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근데 사실 현대인이라면 영양제도 다 챙겨서 먹잖아요. 종합 비타민도 많이 드시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타민제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간이 피곤한 해장국 중에 순대간이 많이 들어있는 걸 먹게 되면 순대간 때문에 비타민 A 과잉이 될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A는 과잉이 되면은 동물들도 지방세포와 간에 축적이 되는데 동물의 간도 역시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먹었을 때 3,000 마이크로그램
알리 정도를 먹게 되면은 과잉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요거를 돼지 생간으로 환산하면 딸랑 30g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해장국 속에 이런 순대 간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요것만 특히 챙겨 드시게 되면은 내가 먹는 비타민제에다가 이 순대 간 때문에 비타민 A 과잉증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해장국을 드실 때 순대 간은 적당량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게 식품으로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크게 문제가 되겠어 했는데 오늘 또 건강한 참견을 통해서 하나 배웠습니다. 차윤환 박사님의 건강한 참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참견에서는 비타민 A 과잉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해장국에 네. 과잉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저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네. 이게 따로 놓고 보면 몸에 좋은 것들이라고 해도 이게 함께 먹으면 혹은 또 많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어야 됩니다만은 그 건강 정보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먹어야 되겠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건강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구독 시간입니다. 네, 건강 구독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환 혈관외과 전문의, 권유경 가정의학과 전문의, 또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모사원 한의학 박사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3월인데 날이 좀 포근해지는 듯 하다가 오늘 아침에는 또 서울의 경우에 영하 0.5도인가 뭐 네. 그렇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좀 쌀쌀해요. 저는 그 절기 경칩 지나고 봄이 확 올 줄 알았더니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오락가락해서 잘 모르겠어요. 어디에 적응을 해야 될지.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 봄날 같은 경우 마음은 봄이라서 기분이 좋은데 날이 추워. 그러면 아직 겨울인가 그러고 슬퍼졌다가 또 낮에는 또 햇살 받고 따뜻하면 좀 기분이 좋아졌다가 이게 기분이 진짜 널뛰기를 하니까 요즘 오락가락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계절을 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요즘 봄철이면은 우리 차영 박사님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봄이 됐으니까 나는 막 마음은 막 앞서고 하는데 날은 또 추워가지고 갑자기 확 꺾이기도 하고 한여름에도 계절을 타긴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너무 더우니까 짜증이 또 막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이러면서 또 막 어떤 감정의 변화가 심하거든요. 특히 남자들은 가을을 많이 타지 않습니까? 가을만 되면 이상하게 고독해지고 뭔가 되게 쓸쓸해지고 이런 느낌들이 결국에는 이 계절이 변하면서 이 적응을 해가면서 우리가 몸에 에너지를 많이 소모를 하게 돼서 어떤 무기력감과 이 우울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계절성 우울증, 또 의학적으로는 계절성 정동 장애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뿐이 아니고 경칩은 왜 개구리도 이제 나온다는 그렇죠. 건데 네. 개구리가 늘 이맘때 우리가 자주 하는 멘트가 개구리가 나오다가 들어가게 생겼다. 추워서. 그러니까 이게 추웠다가 또 풀렸다가를 반복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면 괜찮은데 먹구름 끼고 또 봄을 재촉하는 비 뭐 맞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우울감이 밀려오고 우울증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철이 계절성 우울증은요, 줄어드는 세로토닌 때문이라고 원인을 찾아볼 수도 있는데요. 겨울철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밤이 길어지고 낮이 줄어들죠. 그러면서 일조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비타민 D의 체내 합성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로토닌의 합성도 역시 감소하게 되는데요. 세로토닌이라고 하면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 세로토닌은요, 이런 행복감, 기분이 고양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면역력이라든지 수면 패턴 그리고 장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겨울철이 되면은 이제 멜라토닌의 합성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멜라토닌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잠을 잘 때 이제 빛이 없는 시간에 이제 합성량이 분비가 증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이 분비가 증가가 되면서 무기력감이라든지 피로나 우울 증상과 같은 기분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심한 경우에는요, 일상생활에까지도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난히 오락가락했던 날씨가 나의 마음 건강, 이 우울증, 우울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얘기네요. 아니 그런데 혹시 뭐 계절 탓만 할 게 아니라 요즘은 뭐 워낙 우울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울증, 뭐 우울한 감정을 마음의 감기로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울증 이제 일반화가 된 질환이 돼버렸죠. 실제로 우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표에 의하면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분이 2022년 기준으로 드디어라고 말하면 좀 안 될까요? 무려 100만 31명으로 통계 발표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너무 많네요. 5년간의 추이를 살펴봐도요. 2018년 75만 3천여 명에 그쳤던 환자분들이 계속 꾸준히 증가하면서 2021년엔 91만 명대로 올라서 2022년 작년에 드디어 이제 100만 명이 병원을 찾은 겁니다. 저기 병원을 찾은 분들이라 당연히 진료비 역시 증가했겠죠. 우울증에 관련된 진료비는 2018년에 3,539억에서 2022년에는요 5,378억으로 증가를 한 것으로 또 나타났습니다. 네. 우리가 우울증 100만 명 시대 이랬을 때 와 했는데 네. 이거는 병원에 갔던 분들이고 병원에 안 간 분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울증 100만 명보다 훨씬 더 심하다. 이 정도로 심각하다. 그런 얘기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진단이 100만 명이시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이제 우울증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울증 자체는 정확히 이제 사실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치료받으시는 게 필요하지만 사전에 미리 자가 체크를 좀 통해서 내가 우울증이 얼만큼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질문지를 조금 준비했는데요. 함께 체크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질문을 좀 할 겁니다. 네. 하루 종일 거의 우울한 기분이 지속된다. 네, 일상 대부분의 활동에서 흥미나 현저히 떨어진다. 다이어트 중이 아닌데도 체중이 감소 또는 증가한다. 최근 매일 불면증 또는 잠이 많아졌다. 매일 정신이 흥분 또는 지체된다. 매일 피로하거나 무기력하다. 자기 비난을 하고 자책감을 느낀다. 매일 사고와 집중력이 감소되고 결정을 잘 못한다. 죽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한다. 네, 제가 이렇게 9가지의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5가지 이상의 상태가 된다. 이게 2주 동안 2주 이상 지속된다고 하면 우울증을 의심해 보시고 꼭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근데 질문 자체가 좀 우울해요. 우울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지금. 네네. 선택하면서 우울해져요. 우울해져. 괜찮았는데. 근데 뭐 어쨌거나 보시는 분들도 맞아 하실 것 같아요. 누구나 한 번쯤은 겪었을 법한 그런 증상들이어서 이런 증상이 뭐 2주 이상 지속된다 하면 이건 좀 자세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주제를 준비해 봤거든요. 주제 화면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건강 구도 오늘의 주제입니다. 쉬쉬하다 큰 병 되는 노인 우울증입니다. 네, 우울증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도 할 거지만요. 오늘은 저희가 노인성 우울증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우울증은 문제가 이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자가진단법의 마지막 문항이기도 했는데요. 죽음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울증은 결국에 이 삶의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이 우울증은 이제 신체적으로나 우리 정신적으로 좀 약해져 있는 쇠약해진 노인층에게 아주 심하게 잘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노인층들에게 왜 이렇게 잘 생기나 했더니 첫 번째로는 역시나 노화로 인한 어떤 건강 상태가 자꾸 나빠지게 되고 이 사회적으로 이제 활동량이 좀 적어지게 되다 보니까 경제력도 좀 떨어지게 되잖아요. 거기에 치명타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배우자의 사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의 단짝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우울증이 심하게 잘 찾아온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주위에 선배님들 보면은 이제 경제 생활 은퇴하시면 이제 돈통이 좀 줄잖아요. 돈통이 줄면 그렇게 소통이 안 되시더라고. 말을 안 하셔. 그리고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우울해하시고 야 이거 진짜 우울증 심각한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정신질환을 앓는 노인의 수가요, 지난 10년간 급격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공황장애를 앓는 60세 이상의 환자 수는요, 10년 사이에 약 5배가 증가가 되었고요. 비기질성 수면장애 환자 수는 약 2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우울 관련 질환을 앓는 노인의 경우는 19만 5,648명에서 30만 9,749명으로 약 1.6배가 늘어났는데요. 이는 최근 5년간 통계청 자료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인 인구 증가보다 그러니까 우울 관련 질환을 앓는 노인의 수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이 질환을 앓고 있는
되는 노인분들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만큼 더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요. 바로 이 노인분들이 겪는 노인성 우울증이 다른 질환하고 당연히 내가 겪는 노화하고 비슷해서 적절한 진료나 치료 시기를 놓친다는 게 문제인데요. 우리가 우울증하면 일단 기분이 좀 안 좋아지고 가라앉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성 우울증은요. 기억력이 저하된다든지 그리고 무기력이나 식욕, 소화가 좀 잘 안 된다든지 그리고 불면증이 좀 심해지나 심지어 아픈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노인성 우울증의 진단의 시기를 놓쳐서 치료를 지연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쉬쉬하다 큰 병 되는 노인 우울증. 오늘 건강 구독을 통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독 영상 업로드해 주세요. 때론 울고 때론 웃고 기대하고 아파하지 다시 설레고 무뎌지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수많은 별이 그랬듯이 언제나 같은 자리. 그래요. 부모님하고 통화하고 그럴 때, 어머니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프세요? 그러면, 괜찮다. 뭐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너넨 잘 있지. 그리고 꼭 밥은 먹었어? 늘 그러세요. 그런데 또 우리 지인분들 중에서 그렇게 통화도 자주 왔는데도 어머님, 아버님이 괜찮다 그러시니까 괜찮은지 알고 있다가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덜컥 큰 병이 있으셔가지고 굉장히 큰일 당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이게 결국은 어머님, 아버님의 괜찮다는 괜찮다가 아닌 걸로 이해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부모님들 항상 괜찮다고 말씀하시죠. 맞아요. 특히나 이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를 좀 부정하거나 숨기는 편이 좀 큽니다. 실제로 우울감을 느껴도 내가 우울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요, 좀 전에 김대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몸이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알아채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인 우울증의 경우에는요, 직접적으로 우울증을 호소하지 않더라도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런 신체적인 증상을 이전보다 조금 많이 표현한다거나 혹은 갑자기 무기력해지셔가지고 외출 빈도수가 좀 낮아지거나 혹은 평소 해오던 일들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요, 한 번쯤은 이 노인 우울증을 한번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울감을 신체적인 증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우울감으로 인해서 이 신체적인 질환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이유가 이 우울하게 되면요, 약간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통증을 다스리게 되는 세로토닌이라든가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이제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서 내가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노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변화에 우리 젊었을 때는 이게 확확 다시 회복이 되는데 자기 회복력이 약하다 보니까 이게 금방 돌아오질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내 어머님이나 내 부모님 아니면 나 자신이 좀 이제 진단을 해보셔야 되는데 평소 나는 당연히 모든 환자들이 자기는 우울증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만성 통증이 계속 난 치료를 하는데도 지속이 된다거나 그러니까 식욕부진, 소화불량이 계속 지속이 된다거나 이유 없이 변비가 계속된다. 이러면 혹시 내가 우울증이 아닌가 한번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데 어떤 징후들이 있으면 그 징후를 알아차리면 될 텐데 우울증 징후가 뭐가 없습니까? 네, 앞서 설명해 주신 원인 모를 이런 신체 증상 이외에도요, 갑작스러운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에도 혹시 우울증, 노인성 우울증은 아닌지를 한 번쯤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말수가 줄어들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뭔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좀처럼 집중을 잘 못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말을 유창하게 잘 이어나가지 못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화하거나 언어의 패턴에 변화가 생긴 경우에도 우울증, 노인성 우울증이 아닌지 한번 의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영상에서 이 우울증이 치매와 연관이 깊다고 했거든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치매라는 건요, 뇌 인지 기능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뇌 여러 가지 인지 기능 중에 한 가지 정도만 떨어져도 우리가 치매라고 진단을 하는데요. 이 우울증은 이 인지 기능 중에 이 집중력과 그리고 기억력을 특히
특히 저하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을 오래 앓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뇌 인지 기능 중에 이 집중력이나 이 기억력이 많이 조금 더 빠르게 좀 저하되기 때문에 상당수가 좀 빠르게 치매로 진행된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또 여기서 조금만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노인성 치매가 오래되면요. 우리 뇌에 대상회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기능이 점차 떨어진다고 합니다. 대상회가 어떤 거냐면 대상회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등 사고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곳인데요. 그래서 이 대상회 기능이 떨어지면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부정적인 기분에 빠져들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손해에도 영향을 미쳐서 신체 운동 기능까지 조금씩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와 더불어서 결국엔 규칙적인 이제 생활 습관, 운동, 긍정적인 생각, 다양한 사람과의 교류, 또 가족과 사회의 적극적인 관여와 관심이 노인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빠지지 않는 게 운동이었어요. 네. 운동을 하면 좀 에너지도 생기고 사람이 활력이 생기잖아요. 네. 그만한 게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대개 우울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집중력도 감소되어 있고요. 어떤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능력도 감소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런 노르에피네프린 호르몬의 농도가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정력이라든지 판단하는 능력도 상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요, 운동과 우울증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분석한 11편의 메타 분석 논문을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요. 이 연구에 참여한 455명의 경우에 평균적으로 9에서 10주간 주 3회 45분간 운동을 한 경우에 유의미한 항우울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게 되면 노르에피네프린이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요. 또 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이 상승하게 되면서 우울증 환자로부터 무언가의 즐거움을 쉽게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네, 뭐 운동 참 좋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근데 이렇게 우울감이 있는 분들이 갑자기 뭔가 운동을 시작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운동이 좋을지 서동주 선생님은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우울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운동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운동은 우리 예인 MC님과 함께 해서 제가요? 오늘 배워서 부모님에게 한번 같이 소개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앞으로 나가볼게요. 네. 이분은 운동 안 해도 항상 하이텐트를 해피한데. 오늘의 주제가 사실 네. 또 노인 우울증이기 때문에 네. 오늘 운동법은 약간 이제 활동량이 적으신 그런 이제 노인분들, 그러니까 연세가 좀 많으신 중장년층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운동법입니다. 네, 한번 배워볼까요? 네, 먼저는 제가 이제 가볍게 운동을 하기 전에 사실 기본적으로 몸을 풀어주는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예열을 해야 됩니다. 바로 갑자기 운동을 안 하시다가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긴장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하고 나서 근육통도 심할 수 있고 사실 다른 관절에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열을 해야 되는데요. 예열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한번 걸어볼까요? 걸어볼까요? 걷는 거야 뭐. 네. 걸으면서요. 자연스럽게 걸으면서 팔을 크게 벌렸다가 박수를 칠 겁니다. 이렇게 걸으면서 박수를 이렇게 칠 겁니다. 많이 이거 많이 봤는데 사실도. 네, 많이 봤는데 이 장면. 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마 길에서 산책하실 때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 그치. 이제 방법이잖아요. 이렇게 한 5에서 10분간 이렇게 해주시면서 몸에 충분히 열을 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게 또 뒤로도 한번 해줘야 돼요. 뒤에, 뒤에, 네. 네. 네, 이렇게. 오람천! 노래도 부르면서. 네, 분위기가 굉장히 좀 업됐는데요. 이 운동 기본이라고. 네, 이렇게 체조 하나로 이렇게 기분이 좀 벌써부터 좋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아, 예열이 됐어요. 네, 예열이 네. 됐으니까 이제 이제 진짜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데요. 운동을 할 때 한 번쯤은 사실 근력 운동을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일주일에 한 30분씩, 매일 30분씩 일주일에 한 150분 이상 운동하는 거를 좀 권장드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력 운동을 조금 체크해 보신 게 좋고요. 운동을 일주일 내내 같은 운동만 하는 것보다는요. 상체, 하체를 조금 나눠서 분할해서 뭐 하루는 상체, 하루는 하체 이런 운동들을 좀 이렇게 섞어가면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동작은요. 의자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너무 좋죠. 앉아서 하는 거 좋죠. 네, 앉아서 진행을 할 건데요. 의자 끝에 살짝 걸터 앉아서 윗몸 일으키기를 할 거예요. 윗몸 일으키기를 할 건데요. 이 상태에서 하는 이제 윗몸 일으키기인데요. 평소에 또 운동을 안 하시면 사실 누워서 하는 윗몸 일으키기가 좀 힘들잖아요. 맞아요. 힘들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가볍게 하는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먼저 팔을 가슴 위에 올린 상태에서요. 뒤로 쭉 복부에 힘이 조금 들어갈 정도까지 뒤로 적긴 상태에서 다시 올려줍니다. 쭉. 되네. 오, 되네. 이거 되네 진짜. 네, 이렇게 쭉 아니, 여기서 어떻게 당겨서 하나 했더니 올려주고. 오, 배 힘. 이거 하실 때 일단은 발을 쭉 버텨주시는 게 필요해요. 버텨야 돼, 어. 네, 발을 하체를 쭉 버티면서? 하체를 땅을 지지하면서 버티면서 올려주셔야지 더 복부의 힘도 가해지고. 덜덜 떨리면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맞습니다. 덜덜 떨려요.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한 15에서 한 20회 정도 해주시고 중간중간 한 3세트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복부의 힘을 조금 이제 키웠다고 하면요. 그 다음은 일어나서 약간 전신 스트레칭을 조금 해줄 텐데요. 네. 의자를 조금 돌려볼게요. 돌려서 마주보고 할 텐데요. 좀 이제 중심 잡기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중심 잡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기대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 괜찮으시면 그냥 서서 하셔도 됩니다. 의자가 좀 낮아서 저는 좀 서서 할게요. 네. 서서 하셔도 되는데요. 먼저 팔을 위로 번갈아 가면서 뻗어줄 거예요. 이렇게 뻗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 동작은 좀 지지하셔도 되고요. 네. 발을 뒤로 찰 겁니다. 번갈아 가면서 뒤로. 멀리 안 차셔도 돼요. 할 수 있을 만큼 차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좀 이제 익숙해지셨죠? 네. 이제 좌우를 다시 교차해서 팔을 올리고 뒤를 차는 동작을 번갈아서 할 겁니다. 그래서 쭉쭉 쭉쭉 뻗을 수 있도록 쭉쭉. 오. 네, 이렇게 쭉 해주시면 재밌는데요? 재밌죠? 네. 재밌고 전신이 조금 스트레칭도 되고 몸도 이렇게 기분이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동작들도 한 15, 20회 정도를 한 3세트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앉아서 윗몸 네. 일으키기 동작하고 그다음에 뭐 늘려주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늘려주면 굉장히 좋죠. 이게 스트레칭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집에서 무엇보다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보시는 분들 따라해 보시면 그 우울증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노인 우울증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다음 구독 영상 업로드해 주세요. 울적한 기분이 들 때 드시면 좋을 차, 또 음식 이런 거 소개해 주실 모양인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달달한 거죠. 초콜릿? 네. 저는 살짝 이제 우울감이 느껴진다 싶으면 아주 단 초콜릿을 먹어요. 그럼 기분이 이렇게 확 업되더라고요. 예. 그게 가능합니까? 기분이 업됩니까? 단 거 먹으면? 권희은 선생님? 네, 많은 분들이 사실 꿀꿀하실 때 혹은 당이 떨어졌다라고 느끼실 때 많이 찾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초콜릿입니다. 단순히 근데요, 초콜릿을 찾는 이유가 단순히 달콤한 맛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초콜릿은요, 기분을 좋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는 바로 초콜릿 속에 들어있는 페닐에틸아민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물질은요, 기분을 좋게 만드는 대표적인 성분인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감정을 느꼈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바로 페닐에틸아민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죠. 그게 바로 이 페닐에틸아민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초콜릿 100g에는요, 이 성분이 50에서 100mg 정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카사노바가 초콜릿을 좋았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좋아했구나. 사랑하는 감정 때문에. 네, 초콜릿을 먹으면 기분마저 달달해지는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초콜릿 원료인 이 코코아 콩에는요, 신경 전달 물질인 아난다마이드의 분해를 억제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데요. 초콜릿을 먹으면서 이 물질이 서서히 분해되고 그 과정에서 기분 좋은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고 합니다. 또한 초콜릿처럼 단 음식을 섭취하면 몸속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의 분비를 낮춰주고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도와서 우울감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영국 UCLD의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다크 초콜릿을 섭취한 그룹은 먹지 않은 그룹보다 우울증 증상을 나타낼 확률이 70%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 화면 나가는데 초콜릿은 그 예쁜 모양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이번에 마시는 거요. 우울감이 있을 때 뭘 마시면 도움이 될까요? 마시는 것만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게 있어서 마시는 것도 소개해드리기 전에
달달한 거. 우리가 또 우울할 때 달달한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방송에서 늘 달달한 걸 조심하라고 말씀드리지만 우울하니까 극복하기 위해서 바나나 한번 준비해요. 바나나 좋죠. 괜찮다. 바나나는 또 바나나 기분 너무 좋죠. 좋은 단맛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우울감이 느껴질 때 바나나 먹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바나나 성분 안에 있는 이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이 세로토닌의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침 식사로도 굉장히 많이들 하고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요. 식이섬유도 많고요. 항산화 성분도 있기 때문에 피로 회복, 불면증 여러 가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우울감을 덜어주기 때문에 설탕을 한번 가미를 해보겠습니다. 이름하여 바나나 브랄레. 브랄레 정도 준비해봤습니다. 브랄레 그거 맛있죠. 예.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설명은 김대한 선생님한테 계속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왜 프랑스 말이긴 한데 태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이 브룰레라는 건데 설탕 굉장히 그 조리법은 간단합니다. 이제 바나나와 설탕 그리고 이제 토치만 있으면 되는데요. 요즘에 캠핑 많이 하시니까 아마 아빠가 캠핑에서 요리사가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냥 껍질을 깐 바나나에 꼭지는 날리셔야 돼요. 꼭지는 날리시고 반을 이렇게 길게 잘라준 다음에 껍질을 까도 좋고요. 껍질은 안 까도 좋습니다. 근데 껍질은 약간 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티스푼으로 2개, 티스푼을 2개 혹은 큰 수저로 넉넉하게 그냥 요렇게 위에다가 쪼악하게 달겠다. 화끈하게 일단 너무 많이 들어가는. 네, 화끈하게 해주고 토치로 그 이 캐러멜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설탕을 녹여줍니다. 이게 층을 이렇게 만들어서 녹여주면 살짝 구운 맛이 나면서 캐러멜라이제이션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요거를 달고나 냄새도 나고요. 저 뽀끼 맛이 나겠네요. 약간 그 뭐죠? 그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그 탕후루 그런 느낌 납니다. 그래서 제가 요렇게 완성을 양쪽을 시키면 요렇게 예쁜 색깔로 한 소금 좀 식혀두면 먹기도 좀 편합니다. 아니 저는 왜 장어구이가 생각나요? 느낌 딱 장어구이인데. 네. 색깔도 여기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또 있어요? 심심하니까 시나몬 가루를 이렇게 그래. 저거 살짝 이렇게 많이 이렇게 뿌려주시면 더 가루가 딱 되죠. 야 요거잖아 요거. 하지 않습니까? 앞에 한번 준비해놨습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이건 뭐 맛을 보나마나 무조건 맛있겠죠. 아니 떡 먹는 느낌인데. 네? 떡 같아요. 어우 달다. 맛있다. 달죠. 실한맛 느껴야 돼요. 잘 뿌렸네. 맛있어.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얼굴이 맛있습니다. 네. 진짜 약간 탕후루 같기도 하고 맞아요. 단맛이 확 느껴지면서 기분이 업 된다는 거를 우리가 다 지금 경험을 했어요. 맛있어요. 요거 말고 그러면 또 같이 마실 수 있는 거를 우리 모 원장님이 한번 준비를 하셨다고 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또 달달한 거 먹었으니까 우리 입가심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우울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한방 차를 준비했는데요. 그 차가 뭐냐? 바로 대추 감초차입니다. 이것도 맛있겠네요. 이름만 들어도 달달한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네, 일단 우리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이 우울감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뭐 대추나 감초에 있는 이 감미를 이용해서 이 우울증을 좀 잡아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했고요. 특히나 이 대추 감초차는 좋은 게 밤에 잠을 못 잘 때 잠이 좀 잘 오게끔 해주니까 봄부터 여름 열대야까지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추 감초차가 되겠습니다. 네, 만드는 방법은 제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같이 한번 봐볼게요. 네, 우리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대추 감초차 만들기입니다. 우선 뭐 대추, 감초, 그리고 물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물은 1리터, 감초 10g, 건대추 한 6개에서 7개 정도. 대추에는요 꼭 저렇게 칼집을 내주셔야 됩니다. 껍질째로 이렇게 냄비에 넣고 삶아봤자 수분이 우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대추랑 감초를 한 번에 넣고 약불에 한 30분 정도 이렇게 팔팔 우려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대추 감초차 아주 간단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 간단하네요. 네, 지금 앞에 다 준비돼 있습니다. 네. 우러났어요. 네. 아우 색도 이쁘네요. 근데 색만 봐서는 이게 대추차라고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뭐지?
이게 끝에 은은하게 단맛이 단맛이. 싹 빠지면서 야. 감초 향이 이게 한 감초 느껴지고. 향입니다. 맞아요. 근데 은은하면서도 입에 들어가니까 탁 자극. 맞아요. 전뭐 생강 같은 거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 오? 아, 이 차가 그럼 우울증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네요. 근데 이게 오래전부터 우울증에 처방됐던 그런 차예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제가 뭐 달달한 걸 찾기 위해서 갖고 온 건 아니고요. 처방 중에서 일부분의 약재를 제가 빼온 건데요. 우리 후한 시대에 써진 상한론 금계열학에 있는 처방입니다. 감맥대조탕이라는 처방이 있는데 이게 어디 사용되는 처방이냐면 이제 부인 장조증에 쓴다고 그래요. 장조증 그러면은 뭐지? 대장이 안 좋을 때 먹는 건가? 이런 느낌이 있는데 여기서 한 글자만 빼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장자만 빼보시면 됩니다. 조증에 사용하는 겁니다. 장조증이 요즘 말로 히스테리예요. 우리 여자들이 그러니까 너무 히스테리 부릴 때 특히나 이제 중국은 여성 상이기 때문에 여자가 히스테리 부리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갖고 관련된 처방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감맥대조탕이고요. 또 이 감맥대조탕은 소아야제. 아이들이 밤에 잠자지 않고 많이 울 때 우리가 흔히 많이 처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맥대조탕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감초랑 대추에는 이제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선의 과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신선의 과일. 특히나 밤에 잠 안 올 때 대추에 있는 성분들이 우리 잠을 좀 잘 오게 만들어주고요. 또 여기다 감초는 우리 약방의 감초, 조화제약이라고 그래서 모든 약을 조화롭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어디에 넣어도 사이드가 나지 않게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주는 게 바로 이 감초의 역할이기도 하고 한약 다릴 때도 보면 생강, 대추 꼭 넣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작용들을 없애주니까 이 두 개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이런 요맘때 이 우울증 완화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재료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 질문이 있어요. 네. 물 대신 마셔도 됩니까? 네, 하루에 뭐 얼마든지 마셔도 좋은데요. 또 2리터 이상 마시게 되면 몸이 좀 노래질 수가 있어요. 이건 역시 그러니까 하루에 한 2리터 이내로만 마신다고 그러면 매일매일 음복하셔도 좋습니다. 우울할 때 마시면 좋은 이 차까지 오사 선생님께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노인 우울증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나눴잖아요. 네. 근데 그 자식들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전화한 다음에 목소리가 왜 그래? 괜찮다. 그럼 괜찮아. 알았어. 이러지 마시고 좀 꼬치꼬치 물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전화에 그치지 않고 좀 찾아가서 얼굴 뵙고 무슨 문제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노인분들도 일단 나가서 좀 활동을 하고 움직여야 에너지도 생기고 우울증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나가시려면 뭐가 필요하다? 용돈. 돈이 네. 돈이죠. 네. 우울증 개선에 용돈이 또 도움이 됩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재현입니다. 오늘 아침 나오실 때 바깥 공기가 차가웠죠? 비가 그치고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는데요.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는 날이 춥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 찬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 풍속 초속 15에서 20m 사이가 되겠고요. 특히 오전에서 오후 사이에 바람이 더 강할 걸로 보입니다. 찬바람 때문에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맑게 드러나 있고요. 내륙 곳곳으로 빗방울이나 눈만 조금 날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심할 텐데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마스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낮에도 날이 종일 쌀쌀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을 보시면 서울은 6도에 그치겠고요. 강릉과 대전도 8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모처럼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가족들과 나들이 떠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큰 일교차 기억하셔서 입고 벗기 쉬운 겉옷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오늘 아침엔 영하였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날씨가 또 이게 두둑두둑해요. 맞습니다. 뭐 날씨 널뛰지만 일단 보편적으로는 주말까지는 아침 기온이 좀 많이 쌀쌀하다고. 떨어지고 춥다고 합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